오늘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6개월째입니다. 자, 미국 우선주의 정책 그리고 관세 전쟁으로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우리나라는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6개월인데 정말 많은 일이 있어서 더 뭔가 길게도 느껴지는 것도 같고요. 6개월을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예. 6개월이 아니라 정말 6년이 지난 것 같은 느낌은 뭐 미국인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에서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오죽했으면은 국제 신용 기금 IMF 연구진이 그 시사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와 매년 2008년부터 매년 세계 불확실성 지수를 공표합니다. 그것을 이제 월드 언서티니티 인덱스라고 예. WUI라고 하는데 그 지수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 2배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2008년부터 계속된 미국발 금융위기 시작한 다음에 나온 지수인데요. 그 이후로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취임할 때 41,300포인트였는데 그것이 지금 6월에 84,300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예. 여기 배경에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이 군사 지원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것,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에서의 미국의 개입이라든지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4월 2일 해방의 날을 선포하고 일방적으로 부과한 이런 보편관세, 상호관세의 영향이 크죠. 예, 말씀하신 그 관세 부분, 지금 우리나라도 협상 시한 8월 1일까지 이제 12일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까지의 관세 전쟁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가 황제다.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실무협상팀이 사실상 결정할 권한이 없다. 그것을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관리들도 알고 있고 협상 테이블 반대편에 있는 다른 나라 대표들도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 협상이 지지부진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최고 수준의 양보를 끌어내야지 백악관에 보고를 하고 그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인정을 받을 텐데 그 아래 아무리 실무전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합의안 초안이 있더라도 그것이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을 확률이 있으면은 합의를 이끌어낼 그런 여력이 없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해서 독단적으로 그 관세를 에 대한 입장을 바꿨지 않습니까? 네. 공식 발표로만 바꾸거나 유예를 한 것이 3차례입니다. 하지만 총 28차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개월 동안의 관세에 대한 입장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사실 지난 7월 9일이 그 90일 유예 만기일이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또 새로운 데드라인은 말씀하신 대로 8월 1일이 되었어요. 네. 그럼 8월 1일 이후에 또 어떤 새로운 이제 관세 협상 기한일이 설정될지는 트럼프 대통령만이 알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만이 결정하고 있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아직 결정을 안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을 했을 때 또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8월 1일에 예정된 상호관세 부과 방침에 대한 질문을 받고 실제로 집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막판에 가서는 상호관세 세율을 대폭 인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상반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 개인으로서는 이것을 계속 압박카드로 유지하고 싶다. 이런 것을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협상 타결 차원에서는 좋은 것이 아닌 것이 보장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 원하는 대로 8월 1일 전에 우리나라가 어떤 합의에 도달한다 그러면 첫 번째는 실무진에서 합의를 한다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인정할 것인가. 두 번째는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갈 것인가. 4년 남은 임기 동안에 또 번복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없는가. 분명히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미국 대법원에서 위헌이라고 판정한 그런 IEEPA 국제경제위기 권한법 그것에 기반을 한 이제 관세 부분은 중단이 될지 몰라도 무역 확장법 232조를 동원해 가지고는 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 철강, 알루미늄, 구리 같은 거. 계속 피곤한 거예요. 하나가 합의됐다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얼마나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고 또 다른 관세 부과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협상을 계속하지만 합의엔 이르지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90일 관세 부과 유예 선언을 했을 때는
스캇 베셋 재무장관이 호언을 했죠. 예. 앞으로 90일 동안에 90건 협상을 성사시키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실제로 미국과 체결된 협상 성사는 3건에 불과합니다. 영국, 중국, 베트남인데 이 세 나라 다 합의를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루스 소셜 SNS에 올리긴 했는데 공식 발표문이 없어요. 공식 합의문이 공개되지 않았고 미국과 영국 간의 합의문 같은 경우는 3페이지에 불과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 만약에 영국이 이 합의를 위반했다고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판단했을 경우에는 50% 추가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유지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끝이 아니고 베트남 정부는 아직도 백악관에서는 베트남과 미국 간의 관세 협상 타결을 했다고 했는데 예. 공식 발표가 없습니다. 미국만의 발표인 것이고 중국과 미국과는 이것이 타결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다시 한번 유예를 한 것이기 때문에 90개국의 관세 폭탄을 던졌는데 아직 체결된 그나마 기본적인 체결에도 성취한 나라가 세 나라에 불과합니다. 예. 우리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계속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협상의 내용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볼게요. 네네. 이 관세에 있어서 미국에서는 예를 들면 뭐 대미 투자, 미국 안에서 공장 지어라, 혹은 소고기 같은 것들도 확대해라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럼 어디까지 양보하고 우리 어디까지 좀 타협을 할 수 있을까요? 관세 전쟁에 대한 부분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불리한 것은 이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무역 협력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미국에 대해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관세를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그런 협상 카드를 쓸 수 있는데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관세를 0% 부과하고 있으면은 이것을 폭탄으로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은 국내 시장이 작지 않습니까?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GDP가 이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9%입니다. 어느 나라보다 높습니다. 일본의 2배고 미국의 3.5배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경제는 무역으로 먹고 산다는 말이 그대로 맞습니다. 내수 시장을 진작해가지고 이런 관세 인상을 그 충격을 흡수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미국과 이번에 관세 협상을 타결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는가? 왜냐하면은 관세를 우리가 카드로 관세 인상이나 인하를 카드로 쓸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무역 의존도가 높고 그렇다면은 주고받는 협상이 돼야 된다는 것은 정답이 맞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무엇을 받고 무엇을 줄 것인가? 여기서 이제 대구대학교의 김양희 그 통상 전문 교수님의 말씀이 저는 크게 공감을 하는데. 주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관세 압박을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만약 비가 온다 그러면 비를 멈출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우산을 쓸 것인가 방제뚝을 어디다 건설할 것인가 그리고 이 비가 앞으로 4년 넘어서 계속 미국에서 올 것인가 아니면 단기적인 그런 폭풍을 맞는데 우리가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인가? 그 차원에서 합의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무엇인가? 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의 앞으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한미 간의 그런 합의가 무엇인가? 거기를 그 질문을 우리를 주어로 먼저 한 다음에 그럼 우리가 무엇을 주고 무엇을 꼭 받아야 될 것인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 우리 농산물 시장을 개방해라. 우리 디지털 시장을 개방해라. 이런 방위비 인상해라, 국방비를 인상해라. 그럼 미국의 요구에만 초점을 맞춘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질문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 영화를 보면 그 유지태 배우가 오대수에게 얘기하는 게 질문이 잘못되었으니까 대답이 잘못된다. 왜 15년 동안 가뒀는가를 질문할 것이 아니라 15년 지난 오늘 왜 갑자기 풀어졌는가가 질문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생존하려면 무엇을 꼭 가져야 되는가. 거기에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꾸 미국에서 뭐가 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압박을 한다에 초점을 맞추니까 우리가 여기서 흔들리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결국에는 이제 무역을 계속해야 되고 그렇다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철강, 구리, 알루미늄 그리고 반도체도 이제 대만과 일본과 경쟁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첨단 기술 앞으로의 장기 기술력을 미국과 협력해서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면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나라는 이 경제에서의 관세 협상과 함께 또 미국이 요구하는 그 안보에서의 이른바 동맹 현대화 문제 이것도 또 풀어야 하잖아요. 지금 미국에서는 방위비 증액 그리고 주한미군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이런 얘기들도 또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동맹의 현대화 기준은 어떻게 세워야 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김양희 대구대 교수님의 발언으로 돌아간다면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뭘 요구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주어가 돼서 우리가 국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까지 주한미군에 어느 정도 의존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자강 차원에서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그래서 한미동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느 정도의 군사적, 재정적, 외교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걸 다 갖추면 제일 좋겠죠. 한국이 자체 핵무장도 했으면 좋겠고 주한미군도 절대 그 규모나 성격이 축소되거나 변하지 않으면 좋겠고 하지만 그거는 우리의 스토리지 미국의 스토리는 아닙니다. 그렇죠. 미국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만 국방 예산을 대폭 증가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조차도 중국 견제를 위해서 자국 국방비 확대를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비는 GDP 대비 3.1% 이상이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것이 우주에서 미사일 방어 시스템 골든돔을 설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건 2029년까지 약 우리나라 돈으로 미국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만 새로 242조 원을 투자합니다. 그런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은 미국도 이렇게 애쓰는데 다른 나라들도 거기에 걸맞는 국방 예산 증가라든지 역할 증대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는 메시지를 먼저 나토의 유럽 국가들에게 했고 유럽 국가들도 이런 미국의 압박에 더해서 앞으로는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안보를 전적으로 의존할 수가 없다. 시대가 변했다.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5% GDP 대비 5% 나토 예산 증액의 대부분의 유럽 국가가 그 합의를 한 것이고 미국산 무기의 수입은 줄이고 유럽산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자체 구입하는 예산을 증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는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자주국방, 이 불확실성 시대에 미국에게만 안보를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전쟁 이후로 70년 동안에 한미동맹, 주한미군에게만 의존해온 그것을 계속할 것인가? 한국이 마지막으로 실전 경험을 한 것은 베트남 전쟁입니다. 그렇죠. 70년대. 그때 전직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영광급으로 연대장으로 참전해서 지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실전 경험이 없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한미동맹에만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자체 핵무장을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가? 이스라엘도 핵무기가 있지만 이란과 전쟁을 했고 파키스탄과 인도도 핵무장국이지만 서로 교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층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미국이 이런 입장 변화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이번에 엄중하지만 필요한 순간이 왔다고 볼 수도 있죠. 예,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 다만 현실적으로 협상의 길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쥐고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특히나 우리는 아직 이제 정권이 바뀐 뒤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났을 때 어떤 환경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지금으로서 짐작이 안 되거든요. 이 만남은 어느 정도 시기가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혹시 조금이라도 빨라져야 된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시진 않으시는지 궁금합니다. 꼭 빠른 게 꼭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2001년도에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에서 조지 W. 부시 공화당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강경 정책을 취할 것이 확실시돼서 어서 빨리 워싱턴에 가서 설득을 해야 된다 해서 조기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죠. 예. 하지만 그 결과는 아주 안 좋았습니다. 오히려 양 국가 간의 북한에 대한 시각차만 확인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꼭 빨리 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성공하는 정상회담이 된다는 보장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일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시바 내각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다급합니다마는 계속 이시바 총리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것은 언제 다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물 회담을 할 것이냐 했을 예. 때 가장 좋은 시기에 미국을 방문해 최선의 결론을 끌어내겠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의 핵심 국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언제 될 것이냐에 대한 정답은 예. 이재명 대통령이 확실히 한국의 핵심 국가 이익을 미국으로부터 제대로 보장받을 조건이 성립된 다음에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를 하면서 북미 관계에도 훈풍이 불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이었는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북미 관계에 변화는 없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좀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는데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수령도 거부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김 위원장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 걸까요? 굉장히 마음이 복잡하겠죠. 왜냐하면 원산 갈마에 대규모 국제 관광단지 공개를 했습니다만 러시아 측에서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 그 러시아 국민의 그 한 달 월급 이상의 비용을 들여서 꼭 북한 내에 그 관광지를 가야 되는가 그 타당성, 경제의 수익성 여부에 대해서는 모든 나라가 고개를 젓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북한이 엄중한 안보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안전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이 김정은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광 사업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두 가지 길이 남아 있는데 하나는 러시아와 군사, 경제, 인적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확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이 된다면 그만큼 북한이 러시아에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러시아가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경제 협력이라든지 지원을 해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은 뭐냐면 그런 것을 대비해서 빨리 트럼프 행정부와 제2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2019년 2월에 하노이에서 노딜로 끝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빨리 딜을 해야 되는데 딜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북한 문제를 외교안보 아젠다에서 우선순위로 올려놔야 됩니다. 근데 지금 6개월 동안 한 걸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는 취임 전에 끝낼 수도 있다. 호언장담을 했는데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니까 지금은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가혹한 그 경제 제재를 취하겠다. 입장에 돌변했어요. 거의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이스라엘, 이란도 이란의 핵 능력을 완전 파괴했다 했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아니다 그러고 IAEA라든지 다른 정보기관, 다른 국가에서는 이란의 핵 능력은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대이란 전쟁을 계속 수행하겠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휴전은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관심을 돌리고 큰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력을 가동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계속 시간이 흐르고 다급한 상태입니다. 예. 자, 일본에 대한 이야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본 참의원 선거 이제 사전 투표했고 본 투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결과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시바 총리의 뭐 운명이 달려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자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죠. 최근에 2007년에 이제 아베 신조 총리가 일기 총리를 했을 때입니다. 예. 두 번 역임을 했으니까요, 총리 자리를. 2007년에 이제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를 한 다음에 그리고 2009년에는 참의원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패배한 다음에 정권 교체가 됐습니다. 민주당으로. 그 정도로 이 참의원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있는데 지난번 도쿄 시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역대 최저로.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이시바 내각, 자민당으로서는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자민당과 그 연립정당 파트너인 공명당이 기존 의원이 66명인데 과반수인 그 125명의 과반수를 125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선자 50명 이상을 배출해야 되는데 지금 31석에서 52석 정도 확보가 이제 요미우리 신문에서는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민당의 이제 연립 내각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일본 정치가 미국과 효과적인
그런 안보 협상을 하거나 관세 협상을 할 능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민당이 계속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위기를 겨우 넘겼기 때문에 이시바 내각이 계속해서 추동력을 유지하기는 또 힘듭니다. 그래서 일본도 결과를 이제 봐야겠습니다만 오늘 밤에 굉장히 어려운 그 예. 상황이 있고 지금 트럼프 시기에 트럼피즘을 표방하는 참정당이 지금 의석은 2020년에 찬돼서 1석에 불과한데 두 자리 숫자 석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도 트럼프 스타일로 외국인을 배척하고 일본의 국익을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된다는 소위 일본 우선주의가 굉장한 그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시바 총리 퇴진론이 일본에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시바 총리는 그동안 친한파로 분류됐던 인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시바 총리가 퇴진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한일 관계를 좀 낙관하기는 앞으로 어렵지 않나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그게 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암울하지는 않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몇 년 동안에 구축된 한일 관계는 어떤 대통령이나 총리 사이의 케미스트리 이상의 그런 기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의 큰 틀은 일본이 무엇보다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중대한 외교 안보의 보루를 국내 정치의 변화라는 이유로 갑자기 입장을 바꿀 것이라 그런 것이 다가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그 일본에 대해서 비단 이시바 총리에게만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니라 일본이라는 국가 전체에 대해서 한국은 실용주의 입장에서 지난 몇 년 동안에 구축된 한일 간의 협력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그 추동력은 아직 살아있다, 안정성은 아직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이제 일본은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반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이시바 총리도 캠페인 때 리메루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깔본다는 단어, 리메루나 일본 망가나 드라마에 보면 나 깔보지 마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거의 비속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이시바 총리의 자존심을 먼저 건드렸죠. 버릇이 없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에 대해서 일본이 버릇이 없다, 관세를 때린다 했기 때문에 이시바 총리도 이번에 이 선거에서 꼭 이겨야 되기 때문에 강한 일본의 면모를 보여주면서 자민당 지지층을 이제 계속 달래고 있는데 여기서 국익이 걸린 싸움이다. 우리가 깔보였어야 되겠는가 미국한테 이런 식으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면에서 본다라도 사회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이시바 내각이 겨우 생존하거나 교체가 된다 하더라도 미국한테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일 간의 관계는 계속 협력적이고 긍정적인 무드로 갈 것이 예상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서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